물어봅시다. 그 친구와의 만남 후 마음이 편했습니까? 아니면 더 피곤하고 더 공허했습니까? 위로받고 싶어 만났는데 내 얘기는 들은 척도 않고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사람. 그건 친구가 아니라 감정의 파괴자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친구가 오히려 독이 되는 6가지 이유를 파헤쳐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게 되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꼭 댓글에 남겨주셔서 서로서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친구가 오히려 독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터에서 버틴 당신, 가족을 위해 희생한 당신, 이제 좀 쉬려 했더니 옆에서 조용히 곁을 지켜줄 것 같던 친구가 오히려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들었던 하소연, 몇 번이고 반복되는 푸념, 끝도 없이 쏟아지는 남편 욕, 자식 욕, 병원 얘기. 듣다 보면 어느새 본인의 하루가 무너지고 머리는 멍해지며 삶의 활력이 말라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친구는 절대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해도 그래도 너는 괜찮잖아라는 말 한마디로 다 덮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당신은 말없이 고요히 무너져가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노년의 친구가 무조건 위로가 된다는 말은 환상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친구라는 이름의 칼날은 언제든 내 마음을 찌릅니다. 내 감정을 다 털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반복되는 하소연은 서로를 병들게 합니다. 노년에는 단지 말을 들어줄 상대보다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와의 수다는 위로가 아닌 피로가 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김명자 씨는 67세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돌아가셨고 외동딸은 결혼 후 외국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김 씨에게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나 너랑 가까이 이사 왔다. 이제 심심하지 않겠다.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김 씨는 곧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친구는 매일같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두 번은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대부분은 친구의 하소연으로 채워졌습니다. 남편 욕, 자식 문제, 며느리 험담, 병원 진료 후기, 경제적 불만, 온갖 세상 탓까지. 김 씨는 처음엔 위로가 되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했고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긴장이 되던 날이었지만 친구는 아침부터 찾아와 자신이 어젯밤에 겪은 며느리와의 갈등을 2시간 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끝내 병원 예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정을 나눈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있었구나. 그 뒤로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만남도 거절했습니다. 불편한 시선이 따랐지만 거절한 뒤 처음으로 조용한 하루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깃들 수 있었구나. 두 번째 이유는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독성 경쟁심 때문입니다. 친구가 있으면 덜 외로울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위로보다 비교를 낳고 공감보다 경쟁을 부추깁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어디로 여행 갔대? 나는 요즘 주식으로 한 달에 몇백은 벌어. 난 관절염 약도 안 먹고 등산 다녀. 듣는 사람의 속은 서서히 무너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긁습니다. 상대가 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없어도 그런 말들은 날마다 쌓여서 나를 집어삼킵니다. 노년은 원래부터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끊임없이 비교가 시작되면 나의 평온한 일상은 흔들립니다. 나는 뭐하고 살았나?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왜 늙은 모습이 더 비참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우울감은 깊어져 갑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비교심은 당신을 잠식하는 독입니다. 부산에 사는 윤정희 씨는 70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근면하고 알뜰하게 살며 자녀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고
남편과 함께 소소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우리 딸 이번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 사위가 연봉 2억이래. 처음엔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친구는 사사건건 윤 씨와 비교했습니다. 너희 집은 재개발 안 되나 봐? 아들 직장은 어디더라? 공무원이면 좀 답답하겠다. 난 요즘 필라테스 다녀. 허리 디스크도 다 나았어.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되자 윤 씨의 마음은 점점 침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얼굴에 주름을 셌고 남편에게 괜히 짜증을 냈고 아들의 문자 한 통이 늦어지면 넌 왜 남들처럼 효도를 안 하냐며 쏘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분명 친구가 했는데 상처는 가족에게 쏟아졌고 결국 모든 인간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카페에서 벌어졌습니다. 친구와 함께 앉아있던 자리, 친구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 이번에 산 집이야. LA인데 수영장도 있고 차는 벤츠 타. 그 말을 들은 윤 씨는 마른 입술을 한번 다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부끄럽지? 나는 자식 둘 다 잘 키웠는데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지? 그 후 윤 씨는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과 시장을 걷다가 윤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사실은 참 좋은 거야. 난 너랑 김치찌개 먹으면서 웃는 게 제일 좋아. 비교는 진실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러운 삶은 있지만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노년의 평화는 남보다 나를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 한마디로 내 평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품위와 체면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가까운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요즘 좀 이상하더라. 집안 사정이 안 좋다던데. 전에 남편이 사업 망했잖아? 한마디 툭 던진 말은 소문이 되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곡되어 퍼지며 당신의 오랜 명예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친구는 나는 그냥 들은 얘기만 했을 뿐이야 라며 뒤로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동네에서 뒷말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낯선 시선에 상처받고 모임에서 점점 고립됩니다. 한번 잘못 붙은 낙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한순간에 뒷담화의 칼날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침묵 없는 입은 칼보다 날카롭고 친구의 혀는 가장 가까이에서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박정순 씨는 72세입니다. 젊은 시절 지역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30년 넘게 일했고 정년퇴직 후엔 조용히 텃밭 가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점잖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동네 마트에서도 박 간호사님이라 불릴 정도로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친구 윤 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제였고 둘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윤 씨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커피를 마시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걔 남편 바람난 거 몰랐지? 아들 유학 갔다더니 실패해서 돌아왔대. 박 씨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소한 일이 발단이 됐습니다. 윤 씨가 박 씨의 집에 와서 우연히 전기요금 고지서를 본 것입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던 그 고지서를 보고는 윤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너 몰래 누구랑 살고 있는 거 아냐? 박 씨도 농담이라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던 박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직원이 어색하게 웃고 이웃이 눈을 피하며 인사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윤 씨가 마을버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 간호사님 있잖아. 혼자 산다고 하더니 요즘 남자랑 같이 사는 것 같아. 전기요금이 장난 아니더라니까?
박 씨는 분노와 수치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고요히 살아온 시간들이 모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고 느낀 박 씨는 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시치미를 뚫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지. 박 씨는 그 말에 몸이 떨렸습니다. 웃자고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신의 삶 전체를 조롱으로 바꿔놓은 현실에 울컥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더는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말이 없는 사람이 편해. 정막이 고맙고 침묵이 위로가 돼. 친구라고 해서 모두 믿어선 안 됩니다. 한때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일지라도 나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소문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말을 무기처럼 쓰는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내 삶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조용한 정막이 가벼운 말보다 100번 낫습니다. 말을 아끼는 친구 하나가 온 세상의 위로보다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은근한 금전거래가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가족보다 가까울 수 있지만 돈 앞에서는 가장 멀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당신의 착한 마음입니다. 친구가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빌려줘라며 속삭일 때, 이번 달에만 좀 쓰고 다음 달에 갚을게라며 읍소할 때 당신은 그저 한 번만 도와주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시작되면 다음은 없고 끝은 파탄뿐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건 돈 문제로 인해 관계까지 잃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쟤랑 말을 섞었지라는 후회는 당신을 잠 못 이루게 만들고 가슴에 앙금처럼 남습니다. 자존심도 신뢰도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돈이며 특히 노년의 금전거래는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남깁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정순자 씨는 68세입니다. 평생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고 퇴직금과 노후 자금으로 매달 80만 원씩 적금과 예금을 쪼개가며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이 많지 않고 무슨 일이든 손해보더라도 불평 안 하는 성격이라 주변에서도 정 씨는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동창 김 씨가 나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에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 식사를 했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작은 가게 하나 하려고 해. 자리도 다 알아봤고 인테리어만 하면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 정 씨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다시 연락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친구가 몇 년인데 은행은 이자도 비싸고 너는 돈 조금 있잖아. 500만 원만 2달만 쓰고 갚을게. 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친구가 그럴까라는 마음에 결국 돈을 내줬습니다. 현금으로, 차용증 없이. 그리고 2달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가게는 시작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좀 어려워.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나 믿잖아? 그 후로 연락은 끊겼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동네 마트에서 김 씨를 마주쳤습니다. 김 씨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머리는 새로 파마한 듯 했습니다. 정 씨는 말문이 막혔고 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요즘은 다 할부야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줬지? 왜 차용증이라도 안 썼을까? 나는 왜 항상 손해만 보지? 그 500만 원은 단지 돈이 아니라 정 씨의 마음과 신뢰, 친구에 대한 기대를 앗아간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사람이 늘 당해. 사람은 쉽게 안 변해. 노년에 있어 친구와의 금전거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그 돈에는 당신의 평온한 일상이 걸려 있습니다. 5번째 이유는 내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불청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것은 몸의 컨디션입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점심은 언제 먹고 낮잠은 몇 시에 자고 저녁은 몇 시에 마치는가?
이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야말로 노년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친구 하나가 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전화, 뜬금없는 방문, 새벽 산책 권유, 밤늦은 전화 수다. 처음엔 반가운 얼굴이었지만 어느새 내 몸은 피로에 지쳐 무너지고 평온했던 하루는 엉망이 됩니다. 노년의 건강은 일정한 루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꾸 내 삶의 속도를 흔들면 결국 피곤은 병이 되고 피로는 분노가 되며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친구를 위하는 척 따라갔던 모임이 내 몸을 무너뜨리고 상대의 사정에 맞춰준 식사 시간이 내 위장을 망가뜨리며 남의 일정을 배려하다 보니 내 건강은 날마다 갉아먹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친구는 내가 피곤한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박영미 씨는 71세입니다. 혼자 살지만 아침 7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끓이고 오전엔 조용히 책을 보다가 점심은 늘 제 시간에 챙겨 먹는 사람입니다. 저녁 9시면 무조건 TV 끄고 누워 자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하루를 보내며 몸도 마음도 평온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 씨의 일상이 완전히 뒤틀리게 된 건 옆동에 사는 친구 이 씨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지내면 덜 외롭다는 말에 한두 번은 함께 운동도 하고 시장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어느 날부터 박 씨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문을 두드리며 우리 새벽 운동 가자. 는 소리에 박 씨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나가야 했고 점심시간도 자기 입맛에 맞춰 바꾸자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박 씨가 쉬는 오후 시간에도 전화를 걸어와 너 심심하지? 나랑 커피 마시러 가자라며 끌고 나가곤 했습니다. 박 씨가 나 오늘은 좀 누워있고 싶어라고 말하면 야, 그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치매 온다라며 농담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로 몰아붙였습니다. 박 씨는 그때마다 죄책감까지 느꼈고 결국 친구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식사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잘 맞던 혈압약도 갑자기 부작용이 생겼고 병원에서는 최근에 스트레스 받거나 일상 변화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리듬에 맞추느라 내 삶을 잃어버렸구나.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이 씨가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자며 방광제로 박 씨를 데려갔는데 기름진 전을 종류별로 붙여놓은 탓에 평소 소화가 약한 박 씨는 그날 밤 응급실을 가야 했습니다. 위경련이었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엔 자기 리듬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본인 스케줄이 우선입니다. 그 사건 이후 박 씨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 얼마나 깊은 위로인지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고마운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한테 고마워야 해. 내 몸한테. 친구는 위로가 되어야지 부담이 되어선 안 됩니다. 당신의 하루 루틴을 깨고 당신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당신의 시간을 자꾸 빼앗는 친구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불청객입니다. 노년의 친구가 오히려 독이 되는 6번째 이유는 감정의 균형을 무너뜨려 외로움보다 더 깊은 허탈감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위로, 가식적인 웃음, 진심 없는 공감은 더 깊은 고독을 불러옵니다. 친구와 헤어진 뒤 더 외로워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이미 경고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공허할 때 찾아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 앉아 시간을 때우고 나면 돌아가는 길이 참담하고 허무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뭘 얻었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에너지만 쏙 빠져나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가 독입니다. 내 얘기엔 무관심하면서 자기 얘기만 반복하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나는 더 힘들어라며 경쟁하듯 말하는 사람, 삶의 고단함을 나누기보단 자꾸 무시하거나 웃어넘기는 사람. 이런 친구는 위로가 아니라 정신적 피로감을 선사합니다. 사람과 어울리고 나서 더 지치고 더 허탈하다면 그건 사람 탓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잘못 만난 것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오혜경 씨는 69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4년째.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동네 친구 김 씨를 만났고 자연스레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둘은 처음엔 공감이 잘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둘 다 혼자고 마음 터놓을 사람 필요하잖아. 그렇게 말하며 함께 시장도 가고 공원도 걷고 서로 외로움을 나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오 씨가 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 라고 말하면 김 씨는 바로 나는 허리뿐 아니라 무릎도 다 나갔어. 지금 약도 3가지 먹으라고 대답했습니다. 오 씨가 며느리가 연락이 잘 없어서 서운하더라고 하면 김 씨는 야, 나는 아예 며느리랑 싸웠어. 넌 아직 좋은 거야 라며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대화는 늘 김 씨의 고통으로 끝났고 오 씨의 감정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감정의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오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조용히 보내려 했지만 속으로는 혹시 김 씨가 기억해 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만나자마자 자신의 아들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차 바꿨다? 벤츠야 벤츠. 오 씨는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생일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벽에 기대어 앉은 오 씨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바란 거지? 왜 괜히 기대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통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외로움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오 씨는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없이 마시는 아침차 한 잔, 조용히 켜놓은 라디오, 느릿하게 걷는 공원 산책. 이 모든 것이 가식적인 위로보다 수백 배는 위로가 된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지만 그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노년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억지로 맞추고 감정을 억누르고 상처받고도 웃는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담을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자식이 결혼했다고요? 이제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끊고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낳습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내가 키운 자식인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제 자식은 독립된 인격이고 별개의 가정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됩니다. 특히 기혼 자녀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 섭섭함, 걱정이 담긴 말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로 자식은 돌아서고 멀어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당신 노년의 외로움과 고립이 시작되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말, 이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몰라도 자식은 당신의 말 한마디로 평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한 끼, 정다운 안부 전화 하나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다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이 얼어붙게 만들고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사랑의 흔적을 원망으로 바꿔놓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운한 감정에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얼마나 애썼는지 그 시간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고 부담감을 안기며 결국 도망치게 만듭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린 어른입니다. 그들의 삶에 당신의 희생을 청구서처럼 들이밀면 감동이 아니라 피로만 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심지어 이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자식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감정적 폭탄처럼 느끼게 됩니다. 놀러 오라면 바쁘다 하고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이 멀어지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내가 너 키운다고 인생 다 바쳤다는 그 말은 결국 그러니 너는 내 인생 책임져라는 무언의 명령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기억으로 남아야지 의무로 남으면 고통이 됩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럼 나는 평생 갚아야 해? 결혼해서도 자유가 없어? 이 말은 특히 사위나 며느리 앞에서 하면 최악입니다. 그 말은 당신 자식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박힙니다. 저 사람은 자기 엄마의 평생을 갉아먹은 죄인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의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고 당신 자신도 미움의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사는 이영자 씨는 큰딸에게 유난히 애착이 많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딸이었기에 온 삶을 그 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 손수식당에서 일해 충당했고 딸이 결혼할 때는 가진 돈을 털어 전셋집 보증금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혼하고 나니 이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던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쌓이던 어느 날 딸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상 앞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이 씨는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버렸다. 친구도 여행도 돈도 없이 그땐 내가 다였어. 순간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위도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전보다 더더욱 연락이 뜸해졌고 이 씨는 며느리 흉을 보는 친구들처럼 딸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애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내 노후나 준비할걸.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고 전화라도 한 번 더 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나서야 딸이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엄마, 내가 나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그 말할 때마다 너무 무거워. 내가 엄마 인생 망친 사람처럼 느껴져. 그냥 내 인생도 힘들어서 그래. 근데 엄마 말 들으면 죄인이 된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순간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결국 자식에게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랑은 기억으로 남을 때 따뜻하지만 음으로 남으면 무겁고 버겁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 지켜봐줄 타이밍입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라는 말은 굳이 입 밖에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조용히 미소 지어주는 그 얼굴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혼 자녀에게 주고도 말하면 안 되는 두 번째는 그렇게 커서 지금 뭐가 됐냐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자식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부숴버리고 지금껏 쌓아온 관계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이 말은 칼날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한숨 섞인 푸념이고 못내 아쉬운 감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평생을 부정당하는 심정이 됩니다. 내가 해온 모든 선택이 엄마 아빠 눈엔 다 실패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기혼 자녀에게 이 말을 하면 그 부부관계 전체를 부정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취업, 결혼, 진로, 이사까지 그들의 삶의 궤적 전부를 싸잡아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폭탄이 됩니다. 자식의 내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왜 살아왔는지 그 누구보다 부모만큼은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결국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마음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자식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합니다. 아예 연락을 끊거나 체념하고 얼굴 없는 관계만 유지합니다. 형식적인 인사, 건조한 말투, 반복되는 바빠서요라는 대답. 그 모든 시작은 바로 그렇게 커서 뭐가 됐냐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김동규 씨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일하기보다 작지만 내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40대 초반에 과감히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는 가족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카페를 함께 꾸려보자며 기꺼이 동참했고 두 아이도 아빠 멋지다며 박수 쳐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장사가 쉽지 않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가게는 1년 만에 적자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부부는 번갈아 알바까지 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 씨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 부부가 명절을 맞아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갈비찜과 나물이 정갈이 차려졌고 손주들은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방 안에서 휴대폰으로 뭔가 통화를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걸 본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지. 남들 다 안정적인 자리 잡고 잘 사는데 너는 그렇게 커서 뭐가 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명절에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나중엔 메시지만 단답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손주 생일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작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형, 요즘 엄마 생각하면 심장이 철렁한데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밤마다 잠을 설친대요. 그제야 어머니는 그 말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걱정에 섞인 말 한마디였지만 아들의 삶 전체를 부정한 말이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후 어머니는 손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동규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엄마한테는 그게 최고다. 내가 너한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아니라 걱정이었단다. 하지만 그 말이 널 다치게 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다는 김 씨는 다음 명절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진 않았지만 그날 식탁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고 또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기혼 자녀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삶을 존중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삶의 모양이 달라도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커서 지금 뭐가 됐냐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어깨를 다시 펴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세 번째는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부모와 자식의 마지막 신뢰마저 깨뜨립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그 배우자를 향한 부정의 말은 칼로 가정의 중심을 찌르는 짓입니다. 과거에 반대했다는 걸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결국 지금 내가 불행한 건 내 말 안 들은 탓이라는 책임 전가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반대했잖아라는 복수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고 함께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반대를 들추면 자식은 두 가지 감정에 휘말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순간 자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 편은 도대체 누구야? 라는 고통 속에서 결국 멀어지는 건 부모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정미영 씨는 아들이 결혼 전 직장 후배였던 여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미영 씨는 반감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아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데 어디가 마음에 안 차? 결국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너 좀 더 생각해봐라. 그 사람 너무 무뚝뚝하고 엄마 눈엔 별로다. 하지만 아들은 기어이 결혼을 강행했고 미영 씨는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미영 씨는 표면적으로는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이 양육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요즘 애 키우는 문제로 집에서 많이 다퉈. 서로 말도 잘 안 통해. 그 순간 미영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랬니?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 결국 엄마 말대로 되잖아. 그 성격으론 너 평생 고생할 줄 알았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엄마가 그 사람 싫어하는 거 내가 몰라서 못 사는 줄 아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은 아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았고 손주는 얼굴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오지 않았고 생일에도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미영 씨는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며느리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형님이 결혼할 때 어머님 반대 심했잖아요. 그거 며느리가 지금도 상처로 갖고 있대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눈엔 평생 틀린 사람일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은 미영 씨는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기에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결국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 미영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틀렸어. 그땐 그냥 엄마 눈에만 안 찬 거였지.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란 걸 몰랐어. 지금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잘 살아가는 것도 알아. 그 사람 엄마한텐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그 전화 이후 아들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가 그 말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결혼 상대를 부정하는 말은 자식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기혼 자녀에게는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는 말 대신 지금 너희가 함께 버텨주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정을 지켜주고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네 번째는 그렇게 키워서 애가 뭐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눈엔 충고처럼 들릴지 몰라도 자식에게는 전면전 선포로 들리는 말입니다. 손주는 예쁩니다. 하지만 그 손주를 키우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고 험담하고 정답을 내려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당신은 할머니가 아니라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꼰대가 됩니다. 특히 이런 말은 치명적입니다. 애한테 그렇게 야단치면 정 떨어져. 스마트폰 그만 보여줘야지. 벌써부터 눈 나빠진다. 옛날엔 다 밖에서 뛰어놀았지. 저건 사람 망쳐. 말은 다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우리 키우는 방식은 틀렸단 얘기지. 엄마는 늘 지적만 해.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배우자 귀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그걸 비난으로 기억합니다. 애를 그따위로 키운다고 들었어요. 그날 이후 당신의 전화는 더 이상 반갑지 않고 방문은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의 사전 예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김정숙 씨는 손주가 태어났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출산 후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집으로 아내와 아이를 데려왔고 정숙 씨는 기꺼이 산후조리를 도와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돌이 지나면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육아서적을 기반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정숙 씨는 그런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밥을 저렇게 물처럼 먹여서 되겠어? 말도 못하는 애한테 책을 몇 권씩 읽히니? 그러다 결국 손주가 밥을 먹다가 칭얼거리자 정숙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얘는 하도 말만 듣고 자라서 정서가 메말라가는 것 같아. 그렇게 키워서 뭐가 되겠니?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조용히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부탁인데 교육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에 잘 오지 않았고 손주 얼굴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저렇게 키워서 애가 건강하게 자라겠냐고. 그러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나이에 애 키우는 방식은 바뀐 지 오래야. 우리는 그저 옆에서 웃어주고 예뻐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지 평가하면 안 돼. 자식들도 자존심이 있고 나름대로 공부한 게 있어. 우린 조용히 믿어주는 게 효도야.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자신을 존중하던 그 따뜻한 눈빛이 그날 이후 서운함으로 닫혀버린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날 괜한 말을 한 것 같다. 니네가 얼마나 고민하며 키우는지도 알고 있어. 엄마는 그저 예뻐서 그런 거였어. 앞으론 내가 정한 방식 믿고 난 그저 손주 예뻐하기만 할게. 그 다음 주 며느리가 오랜만에 손주와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는 정숙 씨 품에 안겨 웃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하단 거 알아요. 그래도 믿어주셔서 더 힘이 나요. 기혼 자녀에게는 그렇게 키워서 뭐가 되겠냐는 말보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참 멋지다는 격려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손주는 사랑받는 존재이지 평가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진짜 존경받는 부모로 남게 만들어줍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5번째는 니네 중 누구한테 상속할지 고민 중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불씨 하나를 떨어뜨리는 말이며 자식들 사이를 질투와 탐욕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독약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나는 공평하게 해줄 생각이야. 그래도 너희 중 한 명은 좀 더 챙겨야 하지 않겠니? 같은 말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 귀엔 이렇게 들립니다. 이 집안은 이제 유산 전쟁터구나. 내가 잘 보여야 뭘 하나 더 받겠구나. 그 순간부터 자식은 사랑을 얻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몫을 챙기기 위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부모의 한마디, 손길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민감해집니다. 엄마는 요즘 왜 언니 집에만 자주 가시지? 전화는 왜 형한테만 먼저 하시지? 그 순간부터 가족은 피부치가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부터 자식들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씨앗을 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시간이 갈수록 자랍니다. 부모가 살아있어도 자식들의 머릿속엔 이미 재산을 놓고 미리 나누는 계산이 굴러갑니다.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그 생각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는 박명자 씨는 3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운영한 한식당을 팔고 노후를 위해 전셋집 하나와 예금 1억 원을 남겼습니다. 자식은 딸 2, 아들 1. 명자 씨는 가끔 이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장남이니까 아빠가 돌아가시면 집은 아들한테 줄까 해. 딸들도 뭐 잘 살잖아. 대신 내가 죽기 전에 다 정리해두고 싶긴 해. 이 말을 들은 첫째 딸은 겉으론 엄마, 우리는 안 바래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딸은 동생에게 연락을 줄였고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말았습니다. 둘째 딸은 조용히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장남이니까. 그 말에 나는 서열이 밀렸구나. 나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구나라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집은 내 몫이고 엄마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들기 시작했고 간병도 필요해졌습니다. 세 자식 모두 모였지만 대화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동생 줄 거면서 왜 우리가 병간호까지 해야 하죠? 그럼 차라리 유언장부터 쓰세요. 깔끔하게. 엄마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우리 이렇게 안 싸웠어요. 명자 씨는 병실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미리 정리를 해두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명자 씨는 자식들을 따로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사랑은 순서가 없는데 난 괜히 재산 이야기로 순서를 만든 것 같구나. 돈보다 중요한 건 너희 사이의 정이었는데 내가 그걸 망친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변호사를 불러 전 재산을 자식이 아닌 장애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식들은 놀랐고 동시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은 집도 돈도 아닌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기혼 자녀에게는 누구한테 상속할지 고민이다는 말보다 너희가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이 내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재산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말 한마디가 유산보다 더 큰 가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 얼굴에 진짜 행복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피로가 가득한가요? 70세의 어떤 분들은 혼자 살면서도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자식도 있고 돈도 많은데 매일 불안해하고 외로운 분들도 있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5가지만 준비하면 자식 눈치 안 보고 돈 걱정 안 하고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이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특히 세 번째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평생 반대로 살아왔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것 없이는 앞에 네 가지가 모두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생활비 최소 10년치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0년치 현금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노후를 보장하는 비결이에요. 먼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살면서 한 달에 드는 최소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요? 집세, 식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를 모두 합치면 보통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여유롭게 150만 원으로 계산해 보죠.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하면 1년에 1,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10년치는 1억 8천만 원이에요. 1억 8천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모아요?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에요. 왜 10년치가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예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경제적 독립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관리에도 돈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요. 돈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셔야 해요. 불필요한 보험료, 쓰지 않는 구독료, 비싼 외식비를 과감히 정리하세요. 만약 연금이나 월급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150만 원으로 살고 50만 원을 저축하세요. 그러면 30년이면 1억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30년이나 걸려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 후에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여전히 돈 걱정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더 빨리 모으려면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주식 배당금 같은 추가 수입을 만드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입이 늘어도 생활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껴 살면 재미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진짜 재미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에 시작돼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노후 생활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하는 돈 걱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 자식들한테 폐 끼치는 걱정. 이 모든 것들을 10년치 현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년치 현금만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거든요. 진짜 혼자서도 최고의 삶을 살려면 나머지 네 가지도 준비해야 해요. 특히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할 테니까 꼭 보세요. 두 번째는 나 먼저 챙기는 건전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라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죠? 젊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자식을 위해, 직장에서는 회사를 위해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는 누가 살고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한 이기심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쁜 이기심이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필요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나요?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에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오셨어요. 자식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 적금을 깨서 주고, 며느리가 뭔가 사달라고 하면 본인 용돈을 아껴서 사주고, 손자 손녀 용돈 달라고 하면 본인 병원비를 아껴서 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자식들은 부모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여러분은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과 돈은 하나도 없게 됐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건전한 이기심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픈데도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좋은 음식 먹고 싶으면 드시고 운동하고 싶으면 하세요. 건강한 부모가 자식에게도 도움이 돼요. 둘째,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자식이 손자 봐달라고 해도 내가 피곤하면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하세요.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해도 내가 집에서 쉬고 싶으면 거절하세요. 셋째, 내 돈을 먼저 챙기세요. 자식이 돈 달라고 해도 내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없다고 하세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지금 내 돈부터 챙겨야 해요.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이해하게 돼요. 오히려 독립적이고 당당한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되거든요. 건전한 이기심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늙어서 아프고 외롭고 가난해져도 누구 하나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반대로 건전한 이기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부담 없이 대할 수 있어요. 서로 의존하지 않으니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남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건전한 이기심을 가져야 해요.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이니까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셔도 돼요. 아니, 사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건전한 이기심만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세 번째는 자식에게 미련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식한테 미련을 두지 말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질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전화 안 받으면 밤새 잠 못 이루고 명절에 안 오면 서운해서 며칠을 속상해하고 자식 집에 놀러 갔는데 차갑게 대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게 자식에게 미련을 두는 거예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선택과 삶을 인정하고 내 감정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식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거죠. 왜 이런 태도가 필요할까요?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바빠요. 직장 일도 힘들고 자기 가정도 챙겨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님까지 챙기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자식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하고 용돈 안 준다고 섭섭해하고 관심 안 가져준다고 원망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도 독립된 어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30살, 40살이 넘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 어른이에요. 어른에게는 어른의 선택권이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요. 둘째, 기대를 낮추세요.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져요. 대신 자식이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모두 덤이에요. 셋째,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누구랑 결혼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디에 살든 자식 마음이에요. 내가 키워놨는 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키워준 건 부모의 의무였고 이제 그 의무는 끝났어요. 넷째, 연락 안 와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연락 못 하는 거예요. 연락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와도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이 서운해한다고 자식이 더 연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다섯째, 자식 앞에서 외롭다는 표현하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이런 말 들으면 자식들이 어떤 기분일까요? 죄책감만 들어요. 죄책감으로 오는 관심은 진짜 관심이 아니에요. 그럼 자식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자식을 친구처럼 대하세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지내는 거예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독립적이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오래 있으라고 붙잡지 마세요. 돈 달라고 하면 여유 있을 때만 주고 없으면 솔직히 없다고 하세요. 자식 문제로 고민 상담 받아도 조언만 해주고 직접 개입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자식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엄마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뭐 해달라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자식이 연락 안 와도 괜찮고, 명절에 안 와도 괜찮고, 용돈 안 줘도 괜찮아요. 내 행복이 자식에게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여러분도 독립된 인격체예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누가 누구를 위해 살 필요는 없어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 진짜 자유로운 노후가 시작돼요. 자식 눈치 안 보고 자식 기분 안 봐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혼자 살기의 진짜 매력이에요. 하지만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네 번째,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완벽주의 버리고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라니 그럼 대충 사는 건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만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적당주의가 진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지 깨달으실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신가요? 집안이 조금만 더러워도 견딜 수 없어서 매일 청소하고 음식 만들 때도 완벽하게 맛있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옷차림도 항상 단정해야 하고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벽주의에 빠져 계신 거예요. 완벽주의가 왜 문제일까요? 첫째, 너무 피곤해져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하루 종일 일만 하게 돼요. 쉴 틈이 없어요. 둘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셋째, 남을 힘들게 해요. 가족들도 여러분의 완벽주의 때문에 숨이 막혀요. 젊을 때는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완벽주의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여기저기 아파오는데 여전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몸이 견딜 수 없어요. 적당주의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중요한 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 청소를 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해요. 음식도 매번 정성스럽게 만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해먹어도 영양만 챙기면 돼요. 옷도 깔끔하기만 하면 되지 항상 정장 차려입을 필요 없어요. 적당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80점 원칙을 세우세요. 100점 만점에 80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0점과 100점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투입하는 에너지는 몇 배나 달라요.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 3가지만 정하고 그것만 제대로 하세요. 나머지는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건강, 인간관계, 취미생활 이 3가지만 잘 챙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셋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하니까 완벽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 없어요. 각자 자기 일로 바빠요. 넷째, 실수를 인정하세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이번엔 이렇게 됐네 하고 넘어가세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청소는 청소업체에 맡기고 요리는 배달음식 시켜 먹고 빨래는 세탁소에 맡겨도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 해결하세요. 적당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혈압도 내려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돼요. 완벽주의로 인한 만성 피로도 사라져요.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여러분이 여유로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을 요구하게 되는데 적당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럼 너무 대충 사는 것 같은데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당주의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에너지를 아껴서 정말 중요한 곳에 쓰는 거거든요. 나이 들수록 체력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소중한 자원을 완벽주의로 낭비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완벽주의를 버리면 진짜 자유로워져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족할 줄 아니까 항상 마음이 편해요.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속도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주의만으로도 완전한 자유는 얻을 수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모르면 앞에 네 가지를 다 갖춰도 소용없으니까 다음 영상을 꼭 보세요. 마지막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 습관 만들기입니다. 걷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앞에 네 가지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자 동시에 여러분을 구원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혹시 이런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아서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또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보다가 잠자리에 드시나요? 하루 종일 앉아서 누워서만 지내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가짐이 좋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만 다니게 되고 약값으로 돈은 다 나가고 고통 때문에 마음도 우울해져요. 둘째, 걷지 않으면 근육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60세 이후에는 1년의 근육이 1에서 2%씩 사라져요. 걷지 않으면 더 빨리 사라져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고 무거운 것 들기 어려워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돼요. 셋째, 뇌 건강에도 걷기가 필수예요. 걸으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요. 넷째, 걷기는 우울증을 예방해줘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걸으면 햇빛도 받고 새로운 풍경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걷기 습관을 만들까요? 첫째,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30분을 걸어야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현관문만 나가자 하고 시작하세요. 나가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둘째,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아침 8시, 오후 3시처럼 정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나가세요. 날씨 핑계, 몸이 좀 아프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일단 나가세요. 셋째, 목적지를 만드세요. 그냥 걷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마트 가기, 은행 가기, 우체국 가기처럼 작은 용무라도 만들어서 걸어가세요. 목적이 있으면 걷기가 훨씬 쉬워져요. 넷째, 걷기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걷기 어려우면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약속이 있으면 나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서로 격려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걸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다섯째, 만복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세요.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걷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아요. 30분 걷기가 어렵다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에 익숙해지면 15분, 20분, 30분으로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걸러 한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좋아요. 걸을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발이 아프면 걷기 싫어져요. 둘째, 너무 빨리 걷지 마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해요. 셋째,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쉬었다가 걸으세요. 걷기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한 달만 꾸준히 걸어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6개월 정도 걸으면 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줄어들어.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 들거든요. 1년 이상 꾸준히 걸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병원 갈 일이 줄어들고 약 먹을 일도 줄어들고 활력이 넘쳐서 다른 것들도 하고 싶어져요. 정말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걷기 습관이 있으면 앞에 4가지도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건강하니까 10년치 생활비도 덜 걱정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건전한 이기심도 갖기 쉽고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자식에게 미련 두지 않기도 쉽고 체력이 있으니까 적당주의로 살아도 충분해요. 반대로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로 돈은 다 나가고 우울해져서 자식들한테 짜증내고 완벽주의로 스트레스 받고 결국 혼자 사는 게 불가능해져요. 매일 30분 걷기,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혼자 살기의 핵심이에요. 이 5가지를 모두 갖추면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렸어요. 되고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경제적 독립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 관리에도 돈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고 취미 생활도 마음껏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요. 돈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셔야 해요. 불필요한 보험료, 쓰지 않는 구독료, 비싼 외식비를 과감히 정리하세요. 만약 연금이나 월급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150만 원으로 살고 50만 원을 저축하세요. 그러면 30년이면 1억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30년이나 걸려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 후에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여전히 돈 걱정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더 빨리 모으려면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주식 배당금 같은 추가 수입을 만드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입이 늘어도 생활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껴 살면 재미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진짜 재미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에 시작돼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노후 생활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하는 돈 걱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 자식들한테 폐 끼치는 걱정. 이 모든 것들을 10년치 현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년치 현금만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거든요. 진짜 혼자서도 최고의 삶을 살려면 나머지 4가지도 준비해야 해요. 특히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할 테니까 꼭 보세요. 두 번째는 나 먼저 챙기는 건전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라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죠? 젊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자식을 위해, 직장에서는 회사를 위해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는 누가 살고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한 이기심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쁜 이기심이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필요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나요?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에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오셨어요. 자식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 적금을 깨서 주고, 며느리가 뭔가 사달라고 하면 본인 용돈을 아껴서 사주고, 손자 손녀 용돈 달라고 하면 본인 병원비를 아껴서 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자식들은 부모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여러분은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과 돈은 하나도 없게 됐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건전한 이기심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픈데도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좋은 음식 먹고 싶으면 드시고 운동하고 싶으면 하세요. 건강한 부모가 자식에게도 도움이 돼요. 둘째,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자식이 손자 봐달라고 해도 내가 피곤하면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하세요.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해도 내가 집에서 쉬고 싶으면 거절하세요. 셋째, 내 돈을 먼저 챙기세요. 자식이 돈 달라고 해도 내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없다고 하세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지금 내 돈부터 챙겨야 해요.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이해하게 돼요. 오히려 독립적이고 당당한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되거든요. 건전한 이기심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늙어서 아프고 외롭고 가난해져도 누구 하나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반대로 건전한 이기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부담 없이 대할 수 있어요. 서로 의존하지 않으니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남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건전한 이기심을 가져야 해요.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이니까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셔도 돼요. 아니, 사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건전한 이기심만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세 번째는 자식에게 미련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식한테 미련을 두지 말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질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전화 안 받으면 밤새 잠 못 이루고 명절에 안 오면 서운해서 며칠을 속상해하고 자식 집에 놀러 갔는데 차갑게 대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게 자식에게 미련을 두는 거예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선택과 삶을 인정하고 내 감정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식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거죠. 왜 이런 태도가 필요할까요?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바빠요. 직장 일도 힘들고 자기 가정도 챙겨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님까지 챙기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자식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하고 용돈 안 준다고 섭섭해하고 관심 안 가져준다고 원망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도 독립된 어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30살, 40살이 넘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 어른이에요. 어른에게는 어른의 선택권이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요.
둘째, 기대를 낮추세요.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져요. 대신 자식이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모두 덤이에요. 셋째,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누구랑 결혼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디에 살든 자식 마음이에요. 내가 키워놨는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키워준 건 부모의 의무였고 이제 그 의무는 끝났어요. 넷째, 연락 안 와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연락 못하는 거예요. 연락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와도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이 서운해한다고 자식이 더 연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다섯째, 자식 앞에서 외롭다는 표현하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이런 말 들으면 자식들이 어떤 기분일까요? 죄책감만 들어요. 죄책감으로 오는 관심은 진짜 관심이 아니에요. 그럼 자식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자식을 친구처럼 대하세요.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라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지내는 거예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독립적이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오래 있으라고 붙잡지 마세요. 돈 달라고 하면 여유 있을 때만 주고 없으면 솔직히 없다고 하세요. 자식 문제로 고민 상담받아도 조언만 해주고 직접 개입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자식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엄마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뭐 해달라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자식이 연락 안 와도 괜찮고 명절에 안 와도 괜찮고 용돈 안 줘도 괜찮아요. 내 행복이 자식에게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여러분도 독립된 인격체예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누가 누구를 위해 살 필요는 없어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 진짜 자유로운 노후가 시작돼요. 자식 눈치 안 보고 자식 기분 안 봐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혼자 살기의 진짜 매력이에요. 하지만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네 번째,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완벽주의 버리고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라니 그럼 대충 사는 건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만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적당주의가 진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지 깨달으실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신가요? 집안이 조금만 더러워도 견딜 수 없어서 매일 청소하고 음식 만들 때도 완벽하게 맛있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옷차림도 항상 단정해야 하고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벽주의에 빠져 계신 거예요. 완벽주의가 왜 문제일까요? 첫째, 너무 피곤해져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하루 종일 일만 하게 돼요. 쉴 틈이 없어요. 둘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셋째, 남을 힘들게 해요. 가족들도 여러분의 완벽주의 때문에 숨이 막혀요. 젊을 때는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완벽주의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여기저기 아파오는데 여전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몸이 견딜 수 없어요. 적당주의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중요한 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 청소를 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해요. 음식도 매번 정성스럽게 만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해먹어도 영양만 챙기면 돼요. 옷도 깔끔하기만 하면 되지 항상 정장 차려입을 필요 없어요. 적당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80점 원칙을 세우세요. 100점 만점에 80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0점과 100점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투입하는 에너지는 몇 배나 달라요.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 3가지만 정하고 그것만 제대로 하세요. 나머지는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건강, 인간관계, 취미생활 이 3가지만 잘 챙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셋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하니까 완벽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 없어요. 각자 자기 일로 바빠요. 넷째, 실수를 인정하세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이번엔 이렇게 됐네 하고 넘어가세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청소는 청소업체에 맡기고 요리는 배달음식 시켜 먹고 빨래는 세탁소에 맡겨도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 해결하세요. 적당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혈압도 내려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돼요. 완벽주의로 인한 만성 피로도 사라져요.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여러분이 여유로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을 요구하게 되는데 적당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럼 너무 대충 사는 것 같은데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당주의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에너지를 아껴서 정말 중요한 곳에 쓰는 거거든요. 나이 들수록 체력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소중한 자원을 완벽주의로 낭비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완벽주의를 버리면 진짜 자유로워져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족할 줄 아니까 항상 마음이 편해요.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속도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주의만으로도 완전한 자유는 얻을 수 없어요.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모르면 앞에 4가지를 다 갖춰도 소용없으니까 다음 영상을 꼭 보세요. 마지막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5번째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 습관 만들기입니다. 걷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앞에 4가지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자 동시에 여러분을 구원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혹시 이런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아서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또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보다가 잠자리에 드시나요? 하루 종일 앉아서 누워서만 지내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가짐이 좋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만 다니게 되고 약값으로 돈은 다 나가고 고통 때문에 마음도 우울해져요. 둘째, 걷지 않으면 근육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60세 이후에는 1년의 근육이 1에서 2%씩 사라져요. 걷지 않으면 더 빨리 사라져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고 무거운 것 들기 어려워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돼요. 셋째, 뇌 건강에도 걷기가 필수예요. 걸으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요. 넷째, 걷기는 우울증을 예방해줘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걸으면 햇빛도 받고 새로운 풍경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걷기 습관을 만들까요? 첫째,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30분을 걸어야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현관문만 나가자 하고 시작하세요. 나가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둘째,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아침 8시, 오후 3시처럼 정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나가세요. 날씨 핑계, 몸이 좀 아프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일단 나가세요. 셋째, 목적지를 만드세요. 그냥 걷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마트 가기, 은행 가기,
우체국 가기처럼 작은 용무라도 만들어서 걸어가세요. 목적이 있으면 걷기가 훨씬 쉬워져요. 넷째, 걷기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걷기 어려우면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약속이 있으면 나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서로 격려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걸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다섯째, 만복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세요.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걷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아요. 30분 걷기가 어렵다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에 익숙해지면 15분, 20분, 30분으로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걸러 한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좋아요. 걸을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발이 아프면 걷기 싫어져요. 둘째, 너무 빨리 걷지 마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해요. 셋째,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쉬었다가 걸으세요. 걷기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한 달만 꾸준히 걸어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6개월 정도 걸으면 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줄어들어.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 들거든요. 1년 이상 꾸준히 걸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병원 갈 일이 줄어들고 약 먹을 일도 줄어들고 활력이 넘쳐서 다른 것들도 하고 싶어져요. 정말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걷기 습관이 있으면 앞에 4가지도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건강하니까 10년치 생활비도 덜 걱정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건전한 이기심도 갖기 쉽고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자식에게 미련 두지 않기도 쉽고 체력이 있으니까 적당주의로 살아도 충분해요. 반대로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로 돈은 다 나가고 우울해져서 자식들한테 짜증내고 완벽주의로 스트레스 받고 결국 혼자 사는 게 불가능해져요. 매일 30분 걷기,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혼자 살기의 핵심이에요. 이 5가지를 모두 갖추면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렸어요.